안녕하세요. 교육사회 제5장 학교교육의 학대와 원인 파트를 맡은 음악교육과 박세린, 유아교육과 김수영입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학대 현황과 학력 상승의 원인인 학습욕구 이론, 기술기능 이론,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뒤이어 지혜경쟁 이론, 국민통합 이론, 연구 논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김수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은 세계적으로 선진국, 후진국 구별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급속한 학력 팽창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학교 교육이 빠르게 대중화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20세기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각국의 교육제도가 변화하고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히틀러가 독재 정치를 했던 때입니다. 히틀러가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 독일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해서 폭력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독일과 같이 이탈리아, 일본도 전체주의 국가였으며 이 세 국가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 세 국가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가 연합을 맺어서 승리하게 되었던 전쟁입니다. 전쟁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또한 함께 변화하고 막대한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빠르게 팽창했고 나라마다 교육의 성장 속도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교육 대상이 소수의 학생들에 국한되는 정례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초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실시해서 소수의 합격자에게만 중등학교 진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등학교 취학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중등교육의 대중화를 이루도록 교육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폐지해서 중등학교 취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등학교 졸업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진학이랑 취업 계열로 나누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막는 복선제에서 취업 계열에서 인문계로도 변경이 가능한 단선제 방향으로 완화해서 대학 진학 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교육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등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고등교육이 확대가 돼서 미국이 20세기 학교 교육을 가장 선두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0년, 90년, 97년의 유럽과 미국의 고등 취학률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교육이 늦게 보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비교해서 더디지만 22%에서 50.7%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이미 고등교육이 빠르게 시행됐기 때문에 80년도에 54.2%, 90년도에 77.2%, 97년도에는 80%를 넘어서는 엄청난 진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의 확대라는 게 단순히 학생들의 진학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적 기능의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트로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중등교육의 변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는데요. 소수에 대한 대학 준비에서 대중에 대한 직업교육, 대중에 대한 대학 준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남북전쟁이 끝나갔던 1870년 이전의 교육으로 이 시기에는 중상류층에 선택된 소수에게만 중등교육이 주어졌고 대학 진학을 위한 소수의 대학준비 교육이었습니다. 이때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전국 17세 인구의
2%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소수 정예만을 위한 대학 준비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187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에서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학생들은 대부분이 직업교육을 받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아직은 소수에게만 대학 입학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학 진학 비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학 교육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직업교육 중심에서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학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학교 교육 확대 현황 및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확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순취학률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순취학률이란 취학 해당 연령 인구 중에서 실제로 취학한 학생 비율을 말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역시 앞서 말했던 세계적인 다른 나라와 같이 교육 인구가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을 보시면 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90%를 넘는 꾸준한 완전 취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중학교의 취학률은 70년대 36%에서 73%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90년대부터 91%에서 97%까지 완전 취학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취학률 같은 경우에는 70년까지는 20%의 낮은 취학률을 보여줬지만 80년대부터는 상승을 해서 거의 90%에 도달했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한국은 꾸준히 학교 교육이 확대돼서 초, 중, 고등학교가 현재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구열은 모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는데요. 심지어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지만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는지 알 수 있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 규모 또한 월등한 속도로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고등학교의 취학이 완전 취학에 다다르고 있고 대학 취학률 또한 68%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평균 학력이 대학 졸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학교 교육 규모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그렇다면 학력 상승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학생들은 자꾸만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5가지 이론으로 정리가 됐고 저는 학습욕구 이론, 기술기능 이론,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욕구 이론이란 인간은 학습욕구를 가지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면 지적욕구와 같은 성장욕구를 가진다는 동기이론, 다른 말로 욕구위계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맨 아래에 사람이 생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욕, 배설욕, 활동욕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인간이 충족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어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안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 그리고 집단으로부터 소속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기본적인 생물적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응과 심리적 질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충족 욕구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아 존중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게 충족이 되어야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결핍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서, 완전성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두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지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매슬로우가 말하는 욕구위기 이론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7가지 기본 욕구가 있는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지적 욕구와 같은 성장 욕구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욕구는 그만큼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욕구임을 알면은 누구나 교육을 받으려 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다니려고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나 학습욕구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학교가 본질적 기능인 학습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대 교육 현황을 보면 과연 학생들이 지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학교에 오랫동안 있는 걸까요? 이는 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한 학습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교가 학습만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 욕구 이론만으로 학력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술 기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기능 이론이란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직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산업화에 따라 학교는 직업 수준에 맞게 발달을 했고 직업이 단순한 하급 노동직에서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까지의 피라미드 모습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피라미드형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학력 사회는 산업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술기능 이론을 강력히 주장한 두 사람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락은 우리 시대는 유능한 기술자와 전문가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바 인재를 양성하는 과업에 교육제도는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클락 역시 학교 교육제도는 기술자 양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콜린스 역시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기술 요건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 학교 교육은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 능력을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 라고 말하면서 기술기능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변화하면 할수록 학교 교육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학력 또한 상승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술기능 이론에도 역시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직업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일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 즉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담당 업무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인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 담당 업무 수준이 학력 수준에 비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졸자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돼서 학력 수준에 비해 낮은 직종으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하기를 기다리면서 무직자로 남기도 합니다. 즉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은 직업 수준과 학력 수준이 일치한다는 기술 기능 이론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므로 학력 상승이 직업 기술 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르크스 이론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이론이란 자본주의의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 교육도 함께 확대된다는 관점입니다. 보일주와 진티스는 미국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마르크스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교육제도는 교육 그 자체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도 아닌 미국의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해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흔히 미국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교육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미국 교육은 지적 내용보다 규범적 내용을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 쓰기, 수학 등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질서 지키기, 명령에 복종하기 등의 규범적 내용을 가르쳐 실제 노동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했고 사무직과 같은 직종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직은 지시와 명령보다는 자신의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는 태도가 더 중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욕구 조건에 따라서 등장한 게 바로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종합고등학교란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가 통합된 학교인데요. 이는 사무직과 같은 직업에 필요한 정신노동과 질서 및 규범적 내용이 요구되는 육체노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 또한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역 사회대학과 같은 초급 대학이 나타나면서 이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나도 대학에 다닌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2년제 대학이 직업기술 훈련에만 치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따라 교육이 확대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보을주와 진티스의 이론이 미국의 학교 발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동일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들의 이론은 교육을 자본계급의 이익에만 초점을 둬서 교육의 다른 측면, 예를 들면 학습자 자신의 이익과 같은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력 상승의 원인 이론으로 학습욕구 이론, 기술기능 이론,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지위경쟁 이론부터는 유아교육과 김수항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의 확대 뒷부분 발표를 맡은 유아교육 전공 김수항입니다. 박세령 선생님 발표에 이어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 지위경쟁 이론, 국민통합 이론과 함께 논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위 경쟁 이론의 내용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전통적 사회 구조를 지탱해주던 신분 제도를 활용해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층 신분 내에서도 개인 간의 자질의 차이를 가릴 장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하층민도 관직에 오를 수는 있으나 귀속주의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며 그렇기에 당시에는 시험 제도가 제한적인 기능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통 사회와 함께 무너진 신분 제도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선발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업적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렇듯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학교가 해결책으로 등장됩니다. 학교의 졸업장, 즉 학력 증명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위 획득에 학력 증명이 필요해지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학력 간의 인문 격차는 1차적 자료이므로 유리함을 단정짓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력을 취득하기까지의 비용을 고려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를 교육 수익률 산출이라고 합니다. 교육 수익률은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 때문에 얻은 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의 표는 교재에 있는 한국의 학력별 교육 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1967년에는 낮은 학력일수록 수익률이 높았으나 71년, 77년을 지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각각 고등학교, 대학교로 상급 학력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노동부의 임금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보아 대학 교육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 간의 수익률의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소득과도 관계가 높지만 직업 계층과는 더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력 취득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학교의 졸업장 취득에 집중하게 되면 그와 반대로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고학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력과 직무 수준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 즉 교육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상황은 OECD 국가 중 초, 중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질적 발전이 무시된 채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대학 교육은 지위 경쟁의 방편으로 대학 간 서열화를 심화시켰고 학벌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해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학교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학교 교육의 확대를 경쟁의 결과로만 파악하려고 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키는 직접 욕구를 무시합니다. 경쟁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학교 교육의 확대를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급자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 경영자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확대 지향적 교육 정책을 주장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에 이 이론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다음은 국민통합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확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제라고 말합니다. 벤딕스, 라미네즈와 루빈슨 등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특히 라미네즈와 루빈슨은 연구를 통해 국가의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한 통제가 높고 초등등 교육보다 교육의 통제 정도가 더 높은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미네즈와 루빈스는 교육 팽창에 대한 기능 이론 및 근대화론과 지위 경쟁 및 계급 갈등 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기능주의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은 세계 도처에서 다른 제도보다 빠르게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욕구 이론과 기술 기능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교육에 관한 대한 관여가 강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위 경쟁 또는 마르크스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마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는 교육 팽창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통합 이론자들은 국민 형성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학교 교육이 팽창하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국민 통합 이론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 과정에서 교육 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팽창과 과잉교육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 논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이론은 학교 교육의 팽창의 한 면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학자의 자국의 현상으로 설명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스는 기술 기능 이론과 지위 경쟁 이론을 비교하며 미국에 있어서 취업 시에 요구되는 학력 수준의 상승에 관한 핵심적인 설명은 갈등 이론이 제공하며 각 직업의 기술 수준의 변화는 한정된 소멸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 확대된 주 원인은 지위 경쟁이며 기술의 진보는 약하다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로드 게리스는 상급 학교의 졸업장이 하급 학교보다 더 높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루빈슨과 라이프는 미국의 학교 확장은 지위 경쟁과 기술 변화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초기 확장은 지위 경쟁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대중교육 체제로의 확대는 지위 경쟁과 기술 변화 메커니즘의 복합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처는 학교 팽창은 하나의 원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적 조건과 교육체제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아처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학교 팽창의 메커니즘 연구로 이혜영의 연구가 있습니다. 1961년부터 80년까지 대학 정원의 변화 과정을 대학 정원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 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해방 이후 1961년부터 80년대까지는 대학 정원 억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생긴 문제점으로 다시 정원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대학 정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산업계, 정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학교 팽창에는 5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한국 학부모의 높은 자녀 교육열입니다. 한국의 학습 존중 의식과 사회적 지위 상승 욕구로 인해 높은 교육비와 다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게 된 사립학교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학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비용 부담이 적은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 팽창이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비한 산업계 내 인력 선별 장치로 인한 기업의 요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자체 내 교육 장치를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상위 학력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교육의 질을 지키는 제도가 미비한 정부 요인이 있습니다. 대학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교육의 질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편차이 나타났으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배타적 학교 중심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학교 밖 교육이 잘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위 학교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학교 팽창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자들이 무기력하고 정부의 교육의 질 관리가 약한 상황에서 학교 경영자의 무리한 학생 증원 요구가 있었고 산업계로부터의 인력 공급 확대 요구가 생겨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학부모의 고학력 획득 요구의 결과로 학교 팽창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 밖 교육의 발전은 미비하였고 국민의 교육적 욕구는 학교에서만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학력 차별로 인해 학력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학력이 유일한 사회적 지위 획득 장치로 등장하며 높은 교육열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와 대학은 손쉽게 교육 확대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교육 확대는 외국과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만큼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교육에 대한 자세와 정부 재계의 책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